진성그룹의 33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누구 하나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그룹의 총수 강태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태민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 차림으로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감정의 흔들림 없이 눈앞의 보고서를 꿰뚫고 있었고 그 침묵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했다. 이게 최선입니까? 마침내 태민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건조하고 날카로운 사실 확인에 가까웠다. 보고서를 작성한 기획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강태민은 논리와 효율성, 그리고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였고 실패는 용납될 수 없는 오류였다. 그는 지난 5년간 진성그룹을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지만 그 과정에서 냉혈한 CEO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에게 일은 전쟁이었고 모든 결정은 승리를 위한 전략적 계산의 일부였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도 태민은 한동안 자리를 지켰다. 그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다음 일정을 보고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도시 위의 삭막한 풍경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삶은 이 회의실과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예측 가능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조용한 진동과 함께 빛을 발했다. 발신자는 그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 그의 유일한 친구인 박진우였다. 태민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진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차고 경쾌했다. 태민아, 내 목숨을 구해줄 친구는 너밖에 없다. 진우의 과장된 외침에 태민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진우는 유명 건축가이자 태민과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이었다. 성격은 정반대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우정은 굳건했다. 태민은 진우의 자유분방함과 예측 불가능함을 귀찮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신의 통제된 삶에 균열을 내는 유일한 탈출구임을 알고 있었다. 진우는 다급한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다. 집안 어른들이 강제로 잡은 맞선 자리에 급한 출장이 겹쳤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태민에게 딱 1시간만 자신의 대역을 해달라고 애원했다. 태민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시간을 그런 무의미한 일에 낭비할 수 없어. 그의 대답은 차가웠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태민이 과거에 빚진 사소한 사건까지 들먹이며 매달렸다. 제발 딱 한 번만. 상대방 사진 봤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야. 그냥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내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전해주면 돼. 진우의 끈질긴 설득과 애원의 태민의 철벽 같던 원칙이 조금씩 흔들렸다. 그는 이 무의미한 행위가 자신의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빠르게 계산했다. 1시간. 그 정도의 변수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알았어. 딱 1시간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대학 도서관 구석에서 한서연은 낡은 전공 서적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긴 속눈썹에 내려앉아 반짝였다. 그녀는 문학을 사랑하는 평범한 여대생이었지만 그녀의 현실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학자금 대출과 빠듯한 생활비를 위해 그녀는 강의가 끝나면 카페와 편의점을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오늘도 그녀는 잠시 짬을 내 도서관에 들렀지만 머릿속은 온통 저녁 아르바이트와 다음 달 월세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고된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작게 울렸다. 단짝 친구인 유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연아, 약속이 있지 않았지? 오늘 7시 내가 보내준 옷 꼭 입고 나가야 해. 서연은 메시지를 보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유미가 막무가내로 주선한 맞선 자리였다. 서연은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유미는 서연이 공부와 아르바이트에만 파묻혀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억지로 약속을 잡았다. 딱 한 번만 만나봐. 혹시 알아? 좋은 사람일지.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승낙했지만 서연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연애는 사치였고 맞서는 현실감 없는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이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서연은 유미가 골라준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약속 장소인 호텔 카페로 향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아르바이트 유니폼만 입던 그녀에게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약속된 자리로 걸어가며 긴장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유미가 보내준 사진 속 남자는 부드러운 인상의 훈남이었지만 서연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과는 다른 세상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창가 쪽 한 테이블에 멈췄다. 강태민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이런 비생산적인 시간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 그는 진우가 보낸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무심하게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시계에 있었다. 50분 후면 이 무의미한 연극은 끝날 것이다. 그는 창밖을 보며 오늘 처리하지 못한 업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카페 입구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그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순간 강태민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눈과 서연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늘 분주하게 돌아가던 그의 머릿속 모든 계산과 분석이 일순간에 정지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키면서도 단 한 번도 감정의 동요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완전히 낯선 감각에 휩싸였다. 여자의 맑고 깊은 눈동자가 그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는 것 같았다. 그 눈에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과 동시에 힘든 현실을 버텨내는 단단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의 심장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금이 간 적 없던 그의 얼음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서연 역시 그의 강렬한 시선에 당황하여 걸음을 멈췄다. 남자는 사진 속 인물보다 훨씬 더 잘생겼지만 그를 둘러싼 분위기는 너무나 차갑고 압도적이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 너머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무언가를 본 것 같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시간은 짧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 짧은 만남이 끝난 후 강태민은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가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호텔 카페를 나온 그는 습관처럼 최고급 세단 뒷자리에 몸을 실었지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평소와 달리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름 모를 그 여자의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맑고 투명하면서도 슬픔과 강인함이 함께 서려 있던 그 깊은 눈동자. 그의 이성은 이 모든 것이 비논리적인 감정의 장난일 뿐이라고 경고했지만 심장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계속해서 낯선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날 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도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수백억 원이 걸린 M&A 서류 위로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당혹감과 함께 불쾌감을 느꼈다. 이 혼란의 근원을 파악하고 제거해야만 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그의 인생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자정 무렵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김비서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평소처럼 침착한 목소리로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오늘 저녁 7시 플라자 호텔 카페. 박진우 건축가 이름으로 나갔던 맞선 상대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관계, 현재 상황.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태민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청은망은이었다. 김 비서는 단 한 번의 질문도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강태민을 10년 가까이 보좌해오면서 그가 이처럼 사적인, 그것도 한 여성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것은 처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오후 태민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 비서의 일 처리는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파일 안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여대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태민은 천천히 파일을 넘겼다. 한국대학교 국문학과 3학년, 우수한 성적, 그리고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 경력. 그녀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가족관계 항목에서 멈췄다. 그녀의 부모님이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문제의 원인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였다. 특히 태영유통이라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주변 상권을 죽이고 헐값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서연의 부모님 가게가 바로 그 다음 타깃이었다. 태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태영유통은 진성그룹의 오랜 숙적인 세진그룹의 자회사였다. 세진그룹의 회장 조상철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인물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연결고리였다. 그는 서연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맑게 웃고 있었다. 그는 연민이 아닌 부당한 세상에 맞서 싸우는 전사에 대한 기묘한 동질감과 보호 본능을 느꼈다. 한편 한서연은 그날의 어색했던 만남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던 그 남자의 강렬한 눈빛이 가끔 떠올랐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낭만적인 상상을 할 여유가 없었다. 부모님의 식당은 날이 갈수록 손님의 발길이 끊기고 있었고 쌓여가는 빚독 촉장은 부모님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돕던 서연은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찾아와 헐값에 가게를 넘기라며 아버지를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은 바로 태연규통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는 꿋꿋이 버텼지만 그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서연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서연은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학교 게시판을 샅샅이 뒤지다가 진성문화재단 주최대학생 문학상 공모전 공고를 발견했다. 1등 상금이 자그마치 1,000만 원이었다. 평소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던 그녀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자신의 경험과 희망을 담은 단편 소설을 완성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했다. 바로 그 진성문화재단에서 공모전 진행을 도울 당이 스태프를 뽑는다는 공고였다. 시급도 다른 곳보다 훨씬 높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간 강태민은 진성문화재단의 연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비서에게 맡기고 결과만 보고받았을 그에게는 중요도 순위가 한참 낮은 업무였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직접 서류를 들춰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대학생 문학상 공모전의 진행 계획안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당시 스태프 명단에서 그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한서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합법적이고 완벽한 명분이 생겼다. 냉혈한 CEO의 얼굴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계획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강태민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판을 설계하는 데 능숙했다. 한서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자신의 통제 가능한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는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며칠 뒤 진성문화재단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룹 총수인 강태민이 공식적인 이유 없이 현장 격려 방문을 하겠다는 통보가 갑작스럽게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재단 직원들은 허둥지둥 서류를 정리하고 사무실을 정돈하며 최고 권력자의 방문을 준비했다. 한서연은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강태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산더미처럼 쌓인 공모전 출품작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잉크와 종이 냄새에 파묻혀 고된 작업을 하면서도 그녀는 잠시나마 부모님의 가게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문학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탈출구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진성그룹의 CEO와 다시 엮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전 10시 정각, 사무실의 유리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김 비서를 대동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사무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태민은 가벼운 목례로 답하며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의 무심한 표정은 직원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사무실 한쪽 구석 무거운 원고 상자를 힘겹게 옮기고 있던 한서연에게 멈췄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고개를 들었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서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며칠 전 맞선 자리에서 만났던 그 차가운 남자. 그가 왜 여기에, 그것도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서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잠시 멈칫하는 사이 균형을 잃은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기울었다. 수백 장의 원고가 폭포처럼 쏟아지려는 찰나 태민이 성큼 다가와 상자 한쪽을 받쳐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단호했다. 둘의 손이 상자를 사이에 두고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서연은 마치 전기가 통한 듯 화들짝 놀랐고 태민은 그녀의 천이 전해지는 감각에 잠시 호흡을 멈췄다. 괜찮습니까?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울렸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재단 이사장실로 호출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실수를 저질렀을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사장이 아닌 소파에 홀로 앉아있는 강태민이었다. 그는 아침에 격식 있는 모습과는 달리 넥타이를 살짝 푼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그는 서연에게 맞은편 자리를 권하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한서연 씨 가족의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식당, 그리고 태연교통 문제 말입니다. 그의 직설적인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남자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극심한 경계심이 솟아올랐다.
태민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제안을 꺼내놓았다. 마치 중요한 사업 계약을 설명하듯 건조하고 감정 없는 어조였다. 내가 한서연 씨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가게를 되살릴 자금과 세진그룹에 맞설 법적 지원 전부 제공하죠.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내 약혼녀 역할을 해줘야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공식적인 자리와 가족 모임에 나와 함께 참석하면 됩니다. 그는 집안 어른들의 성화로 원치 않는 정략 결혼을 피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덧붙였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정신을 차린 서연의 첫 반응은 분노와 모멸감이었다. 왜 하필 저죠? 당신 같은 사람이면 돈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태민은 그녀의 반항적인 태도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다. 한서연 씨는 나와 전혀 다른 세계 사람이니까 내 주변 여자들처럼 계산적이지 않고 숨겨진 의도도 없지. 그리고 당신의 절박한 상황이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해 줄 테니까. 그는 일부러 그녀의 아픈 곳을 찔렀다.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이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서연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것은 악마와의 거래와도 같았다. 자신의 삶과 자존심을 담보로 가족의 운명을 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부모님의 지친 얼굴은 그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며칠 뒤 그녀는 태민의 개인 변호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서의 내용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이었고 상호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서명을 마친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누었다. 태민의 크고 단단한 손이 그녀의 작고 차가운 손을 감싸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서의 조항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전류가 흘렀다. 그렇게 그들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계약 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계약 관계가 시작된 후 한서연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태민의 비서팀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창조했다. 평범한 여대생의 옷차림은 최고급 명품 드레스로 바뀌었고 질끈 묶었던 머리는 전문 헤어 디자이너의 손길로 우아하게 연출되었다. 그녀는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가 된 것 같았지만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마음은 불편한 유리 구두를 신은 듯 불안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공식 석상은 진성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였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서연은 태민의 옆에 완벽한 약혼녀처럼 서 있어야 했다. 파티 내내 태민은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누구에게 미소를 지어야 하는지, 누구의 말에 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침묵을 지켜야 하는지 귓가에 나지막이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간결하고 효율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연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어색함 속에서 서연이 높은 구두 때문에 발을 헛디뎠을 때 태민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것은 계약 파트너에 대한 우려가 아닌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향해 보이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그 짧은 순간의 동요를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놓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조성철, 진성그룹의 전무이사였다. 그는 창업주와 함께 그룹을 일군 원로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야망은 결코 2인자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은 강태민을 항상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조성철은 태민의 냉철함과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없는 기계 같은 그를 경멸했다. 그런 강태민이 생전 처음으로 한 여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자 조성철의 노련한 감각은
즉시 경고 신호를 울렸다. 그는 강태민의 완벽한 갑옷에 생긴 유일한 균열, 그 여자가 바로 한서연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태민과 서연의 관계는 계약의 경계선을 넘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태민은 공식적인 일정 외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늦은 밤 파티가 끝나면 직접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차 안의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한 번은 태민이 우연히 그녀의 학교 근처를 지나가다가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환하게 웃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순수한 행복에 잠시 넋을 잃었다. 그가 사는 세계의 화려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따뜻하고 살아있는 풍경이었다.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늦은 밤에 찾아왔다. 과로로 쓰러진 태민이 펜트하우스에서 알아눕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김 비서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서연은 망설이다가 밤늦게 직접 끓인 따뜻한 야채죽을 들고 그의 집을 찾았다. 텅 비고 차가운 그의 집에서 그녀는 정성껏 그를 간호했다.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계약이나 계산이 없는 순수한 돌봄 앞에서 태민의 얼음 성벽은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다. 그는 열에 들뜬 채 자신도 모르게 외로웠던 어린 시절의 편린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계약서를 넘어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이어졌다. 태민이 서연에게 빠져들수록 조성철의 움직임은 더욱 은밀하고 바빠졌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한서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깨끗한 사생활에서는 흠잡을 곳이 없었지만 마침내 그의 눈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포착되었다. 바로 그녀의 부모님 가게가 세진그룹의 자회사인 태영유통으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아왔다는 사실이었다. 조성철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지만 적의 약점과 관련된 인물은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조성철은 이것을 이용해 강태민을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을 세진그룹에서 보낸 스파이로 위장시키거나 그녀의 가족을 다시 위기로 몰아넣어 그녀를 협박하는 것. 어느 쪽이든 강태민에게는 치명적인 스캔들이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서연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음모의 폭풍을 전혀 알지 못했다. 조성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시계에 불을 붙였다. 강태민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조성철은 인내심이 강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먹잇감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숨통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강태민이 진성그룹의 새로운 윤리 경영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날을 D-Day로 잡았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강태민에게 집중되는 바로 그날. 그는 가장 큰 치욕을 안겨줄 계획이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교활했다. 그는 위장회사를 통해 한서연의 부모님 식당에 접근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고급 식자재를 독점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오랜 고생 끝에 안정을 찾아가던 서연의 부모님은 의심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식자재는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저급한 재료들이었고 조성철은 원산지 증명서와 위생 검역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하여 제공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조작하여 서연의 부모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마침내 기자회견 당일 강태민이 단상 위에서 진성그룹의 투명하고 깨끗한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 조성철이 미리 매수해둔 한 기자가 날카롭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의 약혼 여인 한서연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 불법 식자재를 유통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거대한 폭탄처럼 기자회견장을 뒤흔들었다. 동시에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진성그룹 예비 며느리, 불법 식자재 파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고함 섞인 질문이 태민에게 빗발쳤다. 태민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 모든 소동의 배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기자들 뒤편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조성철의 얼굴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태민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계산이 사라졌다.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기 시작한 것은 분노와 함께 한서연을 향한 지독한 걱정이었다. 태민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절차와 계획을 무시하고 감정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옆에 있던 김 비서에게 짧게 뒷수습을 지시하고는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서연, 그녀 생각뿐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그녀가 있을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 한쪽 구석에서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비난이 자신 때문에 태민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죄책감에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태민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안에는 어떤 불안이나 동요도 없었다. 오직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한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진성그룹의 공식적인 법무팀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자금으로 움직이는 최고의 변호사와 위기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밀팀을 소집했다. 이것은 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여자를 지키려는 남자 강태민의 싸움이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서연은 태민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그룹 내에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싸우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냉철함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무기였고 그의 무모함은 그녀를 향한 진심의 증거였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이 계약했던 당시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살려 계약을 주도했던 남자의 인상착의와 사소한 습관까지 태민의 팀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오히려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늦은 밤 수많은 자료와 서류에 둘러싸인 태민의 서재에서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골랐다. 태민은 지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던 계약서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너를 위해서라면. 그의 목소리는 짙은 감정에 잠겨 있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어. 그 고백은 위기 속에서 피어난 가장 순수하고 절박한 진심이었다. 강태민은 방역을 준비했다. 조성철이 판을 벌인 바로 그곳 진성그룹의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한서연이 제공한 결정적인 단서 덕분에 그의 비밀팀은 조성철의 위장회사를 역추적하여 그의 비자금 계좌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모든 증거는 조성철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는 것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태민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단순히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성철이라는 독초를 뿌리째 뽑아내고자 했다. 조성철은 태민의 방역이 예상보다 거세자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이번 스캔들로 인한 경영상의 책임을 묻겠다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태민 회장 해임안을 상정했다. 그의 목표는 태민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조성철은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태민이 약혼녀 가족의 비리를 덮기 위해 회사의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그룹의 주가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망령을 불러냈다. 몇 년 전 태민이 경영 전면에 나선 직후에 추진했던 적대적 M&A 사건이었다. 당시 진성그룹에 인수되었던 한 중소기업의 사장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조성철은 당시에도 태민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회사를 파산으로 몰아넣었다는 루머를 교묘하게 부풀려 이사진들을 동요하게 만들었다. 그는 태민을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몰아쓰며 이번 사건 역시 그의 비정한 본성이 드러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태민의 입지는 순식간에 위태로워졌다. 같은 시각 태민의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은 서연은 끓어오르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특히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그녀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다. 문학도인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끈질기게 자료를 파고드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몇 년 전 M&A 사건과 관련된 낡은 기사,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글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무제표나 계약서가 아닌 그 사건 속에 묻혀버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고 있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개인 블로그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자살한 사장의 딸이 남긴 글이었다. 글 속에는 아버지가 진성그룹이 아닌 가장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했다는 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동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 이름은 바로 태민의 팀이 조성철의 위장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름과 동일했다. 과거의 비극을 일으킨 배우와 현재의 음모를 꾸민 배우가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조성철은 과거에도 태민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이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이사회가 진행 중인 태민에게 전달되었다. 회의실에서는 막 해임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조성철은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다. 표결에 앞서 이사님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조성철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이번 식자재 파문을 조작한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 즉 과거 M&A 사건의 배신자와 조성철의 은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음모의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며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다. 조성철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두 번의 비극을 연출하고 강태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사실이 만천에 공개된 것이다. 이사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조성철의 얼굴은 승리감에서 순식간에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의 오랜 계획은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한 여대생의 진실을 향한 집념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이사회에서의 극적인 반전 이후 조성철은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즉시 검찰에 의해 비자금 조성 및 주가 조작,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강태민은
그룹 내부의 부패를 척결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강태민의 그룹 내 장악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졌다. 한서연의 가족 역시 모든 누명을 벗었다. 오히려 거대 기업의 음모에 맞서 싸운 용감한 소시민으로 알려지면서 그들의 작은 식당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위기는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더 큰 기회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바로 그 완벽한 해결이 강태민과 한서연 사이에 새로운 벽을 만들었다. 이제 두 사람을 억지로 묶어두었던 계약의 명분은 사라졌다. 그들의 관계는 목적을 다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태민의 세계는 처음부터 그녀가 속할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지만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거대한 현실의 간극을 절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의 전화를 받는 횟수가 줄었고 그가 보내는 메시지에는 형식적인 감사의 인사로만 답했다. 이별을 준비하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태민은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사랑 앞에서는 서툰 초보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태민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번에도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진성그룹의 회장실이나 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직함과 배경을 내려놓고 오직 강태민이라는 한 남자로서 그녀를 만나러 갔다. 저녁 무렵 그는 서연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이제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작은 식당 앞에 섰다. 왁자지껄한 소음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그가 살아온 차가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온기를 품고 있었다. 식당 안에서 서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드레스를 입었을 때보다도 아름답게 빛났다. 그를 발견한 서연의 부모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태민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청했다. 두 사람은 식당 뒤편의 조용한 골목으로 나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연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계약도 끝났으니 저도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녀의 말은 예의 바른 이별 통보였다. 태민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계약은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는 끝나지 않았어. 적어도 나에게는 처음부터 계약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진지하고 절실했다. 네가 내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모든 원칙과 계산은 무너졌어. 너는 내게 감정을 가르쳐줬고 차가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 한서연, 널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내 인생 전부를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 그의 고백은 꾸밈 없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서연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 역시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외로움을 보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저는 진성그룹 회장 강태민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 모든 걸 걸어준 남자 강태민 씨를 사랑한 거예요. 그녀의 대답에 태민은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것은 계약의 연장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길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강태민과 한서연의 세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진성그룹의 직원들은 더 이상 강태민을 냉혈한 CEO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예리하고 명철했지만 그의 결정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따뜻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회의 분위기는 부드러워졌고 직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가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이었다. 그의 세상에 일이 아닌 기다려주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한서연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진성그룹의 유력한 며느리로서 편안한 길을 걸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작은 출판사에 신입 편집자로 입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문학을 사랑했던 그녀는 좋은 책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태로운 여대생이 아니었다. 강태민의 곁에서 당당히 자신의 빛을 발하는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그에게 기생하는 존재가 아닌 그의 삶을 함께 지탱하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두 사람의 연애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했다. 때로는 퇴근 후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고 때로는 화려한 파티에 함께 참석하여 서로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한때는 차갑고 삭막하기만 했던 태민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서연의 책들과 작은 화분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로 채워져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각자의 책을 읽으며 가장 편안한 시간을 공유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다른 세계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주말 오후 태민은 서연을 데리고 한적한 언덕 위 공원으로 향했다.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가 힘든 시절 홀로 찾아와 마음을 다잡곤 했던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노을이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태민은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다. 1년 전 오늘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내 삶은 흑백이었지. 네가 내 세상에 들어와 모든 것을 총천연색으로 바꿔놓았어. 넌 내 심장을 흔든 사람이 아니라 내 심장을 구원한 사람이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태민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하고 기품 있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계약도 제안도 아니었다. 그의 인생을 건 가장 진실한 약속이었다. 한서연, 나와 결혼해 주겠어? 더 이상 너 없는 내일은 상상하고 싶지 않아.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네라는 대답과 함께 태민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친구를 대신해 나갔던 어색한 맞선 자리, 그 운명적인 눈맞춤으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영원한 사랑의 약속으로 결실을 맺었다. 차가웠던 CEO의 심장은 한 평범한 여대생의 순수한 사랑 앞에서 완전히 녹아내렸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영혼을 완성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